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출석을 앞두고 대법원 앞은 각종 집회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단체가 어젯밤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고 근처에서는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도 열려 경찰 700여 명이 배치돼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최우선 국정 목표는 경제 혁신과 고용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 경제의 정책 기조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 외의 다른 쇼트트랙 지도자도 선수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현역 선수 2명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폭로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며 신중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 물밑줄이 계속되고 있어 이르면 이달 안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도를 기록하는 등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치욕의 날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조사에다 돌발 상황까지 우려되면서 청사 주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자, 이제 2시간쯤 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모습을 나타낼 예정이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대법원에 먼저 들러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건물이나 정문 안쪽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1일 이른바 놀이터 기자회견에서 결백을 주장한 뒤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225일 뒤에 처음으로 7개월간의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그 장소로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을 선택한 겁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오랜 기간 근무한 친정격인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차를 타고 길 건너편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취재진 질문까지 대법원 앞에서 받기 때문에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검찰청사 안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할 예정이라 현장이 소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양 전 대법원장 출석을 앞두고 대법원 인근에서 각종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오전 8시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지만 출석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 노조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혹시라도 대법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서야 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라며 법원 적폐 세력을 결집해 재판에 개입하려는 마지막 도발을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40여 명이 잠시 뒤 8시 반쯤부터 정문을 아예 가로막을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단체들도 어젯밤부터 농성을 벌이는 등 인근에 흩어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정반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도 열리고 있어서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경찰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법원장 회견이 예상되는 대법원 정문 앞에는 철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집회 현장과 이동 동선에 경력 700여 명을 배치해 만일화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인데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찰청으로 이동해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받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조사받은 곳으로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하면서 고위 법관 예우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새로 마련한 곳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출입문 맞은편 창가에 놓인 책상에서 검사 2명을 마주하고 앉게 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 옆에는 변호인인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 변호사가 자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새벽까지 1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최종 점검하며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를 맡은 특수부 부부장 검사들이 조사에 투입되고 부장 검사들은 진행 상황을 살피며 수사를 지휘할 계획입니다. 네, 강희경 기자가 얘기한 대로 7달 동안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받는 혐의 정리해 주시죠. 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혐의 전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머리이자 정점으로 표현되는 이유인데요.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핵심 혐의부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연시키고 결과를 뒤집어주는 대가로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 해외 파견 등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게 대표적인 의혹입니다. 이외에도 예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판사들을 무리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에 직접 개입한 증거는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내용이 방대한 만큼 조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판사로 일한 40여 년 동안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사법부 수장에까지 올랐습니다.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위세를 떨쳤지만 상고법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결국 피의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970년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군 법무관을 거쳐 유신 독재 시절인 1975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로 법관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후 탄탄대로를 걸으며 이른바 법관 엘리트 코스를 거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지법 파산수석 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03년 2월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4차 사법파동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기수와 서열에 따른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에 반기를 들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회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제15대 대법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취임 일성은 사법부의 소통 강화와 신뢰 확보였습니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재판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공정성을 확인할 때 비로소 전폭적인 신뢰 확보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평가 속에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해결하겠다며 상고법원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청와대, 국회, 언론에 대해 전방위 로비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협조를 얻으려고 재판을 놓고 거래한 의혹까지 드러나며 결국 자충수가 됐습니다. 오히려 사법부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양 전 대법원장 자신도 헌정사상 처음 검찰에 불려 나오는 피의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해 최우선 국정 목표는 경제혁신과 고용회복, 사회 안정망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완할 점은 있지만 경제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올해의 국정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고용이 부진하고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믿음도 약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오히려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 보여주는 거라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30분간의 연설은 90%가 경제 현안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언급은 한 번만 나왔습니다. 경제를 35번, 성장이 29번, 혁신이 21번 등장하며 새해 성과를 내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면서 고용도 창출할 해법을 혁신에서 찾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의 또 다른 축인 공정경제 관련 입법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국정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선 평화의 제도화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매우 환영하지만 대북 제재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입니다.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촛불처럼 양보하는 문화가 꽃피길 희망한다며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3분의 1을 지낸 소회를 묻는 질문에 고용 부진이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고용 증가 목표치를 계속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나마도 마지막 전망치였던 10만 명 증가에도 못 미친 9만 7천 명 증가라는 최종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 부진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고용 지표가 부진했다.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주력 산업은 물론 신성장 동력을 적극 지원하는 혁신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언급하긴 했지만 소득주도 성장 기조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도 예고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많은 특별 대책을 또 마련했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개선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3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현대차의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설도 조기 착공하는 등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올해 주요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의 양이 줄었을 뿐 질은 개선됐다는 인식과 함께 이 청년 고용도 아주 개선되는 그래서 지금 청년 고용률은 거의 사상 최고일 정도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사실상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 완화 추진에는 현재 카풀 문제처럼 기존 산업의 저항에 부딪혀 해법을 쉽게 찾지 못할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세미 친서에 대한 답장 성격으로 본인이 친서를 보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을 추진하면 비핵화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지난번 받은 그 친서의 경우는 조금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대단히 성의 있는 그런 그 친서였고 저도 그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친서들을 통해서 우리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또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더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종전선언에 따라서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평화 협상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서 제안됐던 것입니다. 그런 식의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계속 시기는 조정됐지만 살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 물밑 조율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달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북중 정상회담. 그 결과 발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은 이어졌습니다.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해 뉴멕시코주로 향하는 길 미중 무역 협상은 거론하면서 북중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China, frankly, in many ways, to be far more honorable than Brian, Chuck, and Nancy. 지난해 3월과 5월 김정은, 시진핑 두 정상의 1, 2차 회담 직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미 국무부도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논평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밀착이 비핵화談판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신중한 대응을 견지하는 모습입니다. 북미는 조만간 고위급 회담을 열어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는 이달 15일 이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김 부위원장이 방미하면 지난해처럼 뉴욕 고위급 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친서 외교를 재가동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형 외교 행사가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일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 벽두에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은 예상보다 다소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회담은 예상한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수교 70주년을 맞은 것을 계기로 친선 관계를 증강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 동지들의 믿음직한 후방이며 견결한 동지 보스로서 쌍방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정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 장소와 관련한 입장을 곧 미국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계기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외교 일정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의제를 최종적으로 정하기 위해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서는 고위급 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의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주장에 따라 사전에 비핵화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장에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계획표 작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회담 준비를 위한 장관급 회담 대신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참석하는 차관급 회담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경호와 의전, 통신과 보도 관련 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실무협상 또는 각자 준비 절차가 이어집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등 후속 조치 성격의 대형 외교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대로 국제사회가 바라는 합의, 즉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표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못지않은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선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연일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입장차를 확인한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이슈는 고위급 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다시 한번 낙관론을 피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 속에 나온 첫 반응입니다. The economy is incredible. We're negotiating and having tremendous success with China. 이어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들보다 중국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중국이 야당보다 훨씬 상대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China is actually much easier to deal with than the opposition party.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중국과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문제 해결의 기초를 마련했다며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双方在此次磋商中认真落实两国元首重要共识，就共同关注的贸易问题和结构性问题进行了广泛。 미국 언론들은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나 기술 강제 이전 같은 구조적인 이슈에 대해선 입장차를 크게 좁히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와 류허 부총리 등 고위급 협상에서 본격談判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사태로 인해서 이달 22일에서 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포럼 참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각 10일 트위터에서 장벽 안전에 대한 민주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국가 안전의 중요성으로 인해 중요한 스위스 다보스 일정을 정중하게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말고도 지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더 있다는 전직 대표팀 코치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준영 젊은 빙상인연대 대표는 어제 각계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심 선수 외에도 추가 성폭행 피해자가 5, 6명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해 코치나 임원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계속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보복이 두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하고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사태는 빙상계의 수직적이고 절대적인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전직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입에서 나온 증언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여준영 젊은 빙상인연대 대표는 빙상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빙상계 특유의 권력관계 탓에 피해자가 맞서 싸우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선수를 위하는 연맹이 돼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연맹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선수 징계 주기 바빴고 연맹 임원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직을 유지하는 걸 봤을 때는 특정 권력의 비호 아래 폭행 가해자들이 살아남는 악순환 속에 폭력의 강도는 점점 세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상대로 피해 선수나 학부모가 맞서 싸우기는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셨고 또 지금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시고 또 평창올림픽 때는 부단장이셨어요. 근데 그러신 분이 그걸 몰랐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몰랐다 그러면 그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빙상계에서는 성추행과 불법 도박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던 전직 대표팀 코치가 여전히 학생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 역시 빙상연맹의 묵인 속에 중국 대표팀을 맡으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빙상연맹과 지도자들의 방치 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심석희는 대표팀에 합류해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태릉 빙상장에서 훈련하던 쇼트트랙 대표팀은 보안이 더욱 철저한 충북 진천 선수촌으로 이동해 전면 비공개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심석희를 포함한 쇼트트랙 대표팀은 다음 달 독일 드레스덴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월드컵 5차와 6차 대회에 출전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경북 영천의 한약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건조한 대기 상태가 계속되면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약재 제조 공장 3개 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큰 불길은 4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불에 탄 한약재가 계속 열기를 내뿜으면서 밤 늦게까지 잔불 정리가 계속됐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실외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구 보관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창고 480제곱미터가 모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가구 창고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계장에서 불이 나 건물 1200제곱미터가 모두 탔습니다. 이 불로 닭 4만 4천여 마리가 죽어 7,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정기적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네, 방금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속보 전해드리고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선박에는 14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4시 57분쯤에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이 선박이 전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낚시객 등 14명이 탄 어선이고요. 전남 여수선적 9.7층토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통영 해경은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고요. 14명 중에 현재까지 8명이 구조돼 있는 상태입니다. 생존자 7명 중에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경이 현재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4시 57분쯤에 전복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임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의 최종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합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서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등 5가지 징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서 3차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10시쯤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돌려보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수사관은 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건을 언급해서 공포심이 느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도 한파는 주춤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도 공기가 참 탁하군요. 네, 오늘 나오실 때에도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반면 추위는 쉬어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이 높은데요. 낮 기온은 영상 5도까지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전북 익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주말까지도 곳곳에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부산 11도, 광주 10도, 대전 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밤부터 남해안에는 5mm,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온 뒤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습니다. 지리산과 제주도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 지역은 2주 이상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예천군 농민회는 예천군의회 소속 의원 9명 모두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9일 저녁부터 의장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천 지역 시민단체도 군의원 전원 사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전원 사퇴를 촉구했고 오늘 오전 예천군의회 앞에서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해외 연수도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 의원을 오늘 피고 발행 신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자체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어제 열린 최저임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다음 달 입법이 지연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점이 8월 5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과 만났습니다. 이 총리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오는 3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 생산 현장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무총리실은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이고 대통령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노 실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많은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라며 문 의장에게 정치 원로로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가맹점주들이 전국 BBQ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를 출범하고 본사와의 교섭 등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족식에 참석한 가맹점주 수십 명은 본사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반복된 오너 리스크 때문에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직을 마치고 대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는 안철상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깊어진 구성원 간 갈등을 통합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안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한 해는 사법부가 유례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고 동시에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떠났던 대학생 가운데 2명이 복통을 호소하다 현지에서 숨졌습니다. 같은 방을 사용했던 학생들이었는데 숨진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권양대학교 의료공과대학 학생들이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떠난 건 지난 6일입니다. 그런데 이틀 뒤 아침 여학생 2명이 복통 등을 호소해 현지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된 줄 알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다음 날 증세가 재발해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경찰 영사는 구토와 설사, 탈수와 폐렴에 따른 저혈압성 쇼크로 심정지가 온 것으로 파악됐지만 복통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봉사단은 현지 대학생과 함께 주민생활시설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함께 간 나머지 학생 14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측은 봉사활동에 나선 학생들이 현지 호텔에서 2인 1실로 생활했고 숨진 학생들은 같은 방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학생들은 복통을 호소하기 전날 저녁에 호텔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사망자 2명을 포함해서 일부 아이들이 이제 호텔에서 10m 거리에 있는 외국인 식당에 가서 피자와 폭립, 돼지고기와 좀 맥주를 먹었다고.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유가족과 총장 등이 현지로 날아갔습니다. 대학 측은 봉사활동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남은 학생들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네,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면서 426일째 굴뚝농성을 이어가던 파인텍 노조가 사측과 어제부터 6차 교섭을 벌였는데요. 교섭이 방금 전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노조 측과 사측이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426일 동안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교섭이 방금 전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교섭 내용이나 이런 소식들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판을 받던 20대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정 구속 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방청석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4살 김모 씨가 도주한 시각은 오전 10시 20분쯤. 김 씨는 청주지방법원 4층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씨에게 공동상해죄와 단독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층 법정을 빠져나간 김 씨는 1층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법원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누가 뛰쳐나가거나 뭐 이런 그런 상황은 좀 급박하게 뭐 누가 뭐 딱 이게 아니었구나.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적이. 하지만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사건 발생 1시간 40분이 지난 낮 12시 10분쯤. 늑장 대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형사 20여 명으로 전단 추적반을 구성해 김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 일대 CCTV 분석을 통해 김 씨의 도주 경로를 분석하는 등 도주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도보로 이동 중일 것으로 추정하고 김 씨의 연고지와 친인척, 지인 등 주변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전주지방법원에서 20대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도망치는 등 법원의 피의자 관리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도 노후 건물 붕괴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시경을 동원해 정밀 진단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착기가 무너진 건물 잔해 더미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물을 뿌려대지만 붕괴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서울 용산역 앞 건물 붕괴 현장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도시화가 추진된 7, 80년대 지어진 낡은 건물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전국 건축물 712만 동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37%입니다. 그러나 정기 점검을 받는 건축물은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가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긴급 처방을 마련했습니다. 정기 점검 대상 가운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5년 이내에 정밀 안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마감재를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까지 동원해 건물 내부 상태를 속속들이 살피도록 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 관리 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무려 10,000명 가까이가 본 전 세계 흥행 1위 뮤지컬이죠. 라이온 킹이 서울에 왔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을 연출한 환상적인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대초원에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기린과 코끼리, 얼룩말 등 동물들이 주위를 압도하며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뮤지컬 라이온 킹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오프닝 무대입니다. 디즈니 만화가 원작인 이 작품은 삼촌 스카의 계략에 휘말려 아버지를 잃게 된 사자 심바가 운명을 깨닫고 왕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초연 이후 공연계의 아카데미라 불리는 토니상을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20년 넘게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동물 가면과 분장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And how the cheetah can have the personality of the dancer. 아프리카의 생동감 넘치는 기운을 담은 노래들도 극의 매력을 더합니다. 원작과 달리 여성 캐릭터로 바뀐 주술사 라피키는 스와힐리어 등 6개의 아프리카 토착 언어를 들려줍니다.
초연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공연에는 아프리카 출신 배우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When you make a movie, you see Africa. They can draw Africa, but here in the theater we have to create Africa. And they use music and extra music, composed extra music for the show.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뮤지컬 라이온킹은 3월 말까지 서울에서 공연을 이어간 뒤 4월에는 부산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어제 전격 이혼 발표를 했는데요. 이혼 사유가 베이조스의 불륜 때문이라는 현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입니다. 미 주간지 내셔널 인콰이러지는 베이조스의 질펀한 문자 메시지가 그의 불륜을 증명한다는 제목 아래 지난해 봄에 보내진 문자들을 공개했습니다. 문자에서 베이조스는 거듭되는 사랑 고백과 함께 노골적인 육체적 관계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상대는 할리우드 거물 패트릭 화이트셀의 아내이자 폭스TV 앵커 출신인 로런 산체스입니다. 내셔널 인콰이러는 지난 4개월간의 취재를 통해 밝혀진 이런 불륜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베이조스에게 말한 지 48시간 만에 베이조스가 이혼 선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예 매체 TMZ는 베이조스 부부와 산체스 부부는 모두 시애틀에 함께 살며 10여 년 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는데 지난해부터 제프와 산체스의 불륜 관계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이트셀과 산체스 역시 별거 상태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베이조스와 산체스의 관계가 이들의 별거 이전에 시작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어서 트럼프로부터 페이크 뉴스라 비난받는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2차례 이혼 경험이 있는 트럼프는 베이조스의 이혼 소식에 대해 그의 행운을 빌며 아름다울 것이다라고만 말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스페인에서 프로테니스 대회 승부를 조작한 대규모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승부 조작에 가담한 프로테니스 선수가 28명에 달하는데 이 중에는 지난해 US 오픈에도 출전한 선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스페인 경찰이 프로테니스 대회의 승부를 조작한 8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83명 중 프로테니스 선수는 28명이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아르메니아계입니다. 승부 조작에 가담한 28명의 프로테니스 선수 가운데 1명은 지난해 US 오픈에도 출전할 만큼 1급 선수로 전해졌으나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일당은 2017년 2월부터 조직적으로 프로테니스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수천 명의 명의로 돈을 걸어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형사경찰기구인 유로폴은 프로테니스 선수들이 돈을 받고 국제테니스연맹의 퓨처스 대회와 챌린지스 대회의 경기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대회는 청소년과 성인 테니스 입문 단계로 남자 테니스 ATP 레벨로 진입하기 전의 대회들입니다. 테니스 진실성 단체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스페인 경찰은 체포한 이들 중 15명을 구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오늘 15일로 예정된 승인 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조기 총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빈 대표는 현지 시각 10일 잉글랜드 북부 웨이크필드에서 한 연설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합의안에 자신이 있다면 총선을 열어서 국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기 총선을 통해 선출된 집권당이 유럽연합 EU와 새로운 브렉시트 협상에 나서 의회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코빈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새벽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승객 14명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낚싯배가 전복됐습니다. 현재까지 8명이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사고가 언제 발생한 겁니까? 네, 사고는 오늘 새벽 4시 57분쯤 발생했는데요. 정확히는 VTS라고 불리는 해경교통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입니다. 낚시꾼 등 14명이 탄 전남 여수선적 9.77톤급 낚시여선 무적호가 전복됐는데요.
사고 장소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 80km 지점입니다. 해경 측은 승선 명부에 적힌 탑승 인원이 14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명부상으로 승객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모든 탑승객을 구조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해경 측은 조금 전인 오전 7시 반 기준으로 모두 8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구조자 중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경 측은 잠수부와 헬기 등을 동원해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복된 무적호는 갈치잡이 낚싯배인데요.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오늘 새벽 1시쯤 출항했습니다. 보통 갈치 낚시는 먼 바다에서 많이 이뤄지는데요. 이번에 사고 장소가 욕지도 남방 80km 공해상인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오늘 출근길엔 황사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공기가 무척 탁해졌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충청 지역, 전북과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고요. 전북 익산 권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스모그의 추가 유입은 없겠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다소 낀 가운데 내륙 지역은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있습니다. 지금 남쪽으로는 기압골이 점차 다가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남부 지역은 차차 흐려져서 오늘 밤부터 전남 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남부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지리 산간과 또 제주 산간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위의 기세는 더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1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다른 지역도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이 영상 5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8도, 대구도 8도, 광주 10도, 부산은 11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주말 낮부터 휴일까지는 맑고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